시험 치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1회 6시그마 자격 인정 시험에 대한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1차 시험입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다음은 6시그마의 탄생과 진화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지문이 4개가 나와 있는데 2번 재교일처 회장은 워크아웃과 캡 변화 관리 프로그램이죠. 이것을 기반으로 6시그마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 일반적으로 6시그마 문제 해결 기법에는 DMAIC와 DFSS로 나누어질 수 있다.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고 옳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최근 GE와 삼성그룹에서는 6시그마와 창조 경영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시사적인 문제고 최근에 신문을 보신 분들은 아주 익숙하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옳은 이야기죠. 자, 1번이 틀렸습니다. 6시그마는 모토로라에서 1987년 무선 호출기에 여기까지가 맞습니다. 히트 상품 개발이 아니죠. 공정에서 발생되는 제작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6시그마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시그마와 시그마 수준을 묻는 문제죠. 시그마와 시그마 수준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그마는 표준 편차, 그리스로 시그마라고 쓰는 그 편차의 척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시그마 수준은 통계에서 G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수준은 높을수록 좋은 것이고 시그마 수준은 시그마 표준 편차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과의 척도이다. 1번 지문 맞죠? 시그마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업 성과는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프로세스 능력 평가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 맞죠? G값은 현재 프로세스 능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3번 불량률은 3.4 ppm 이하라는 의미이다. 요거는 시그마 수준의 의미가 아니고 6시그마 수준의 의미가 3.4 ppm 이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문제가 의도하는 바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틀렸고요. 4번 표준 편차가 클수록 시그마 수준이 높아진다. 이건 반대입니다. 시그마 수준은 표준 편차가 작아야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6시그마는 경영 전반에 활용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경영의 방법론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다음 중 6시그마 경영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6시그마는 경영의 방법론입니다. 단순한 툴이 아니고 단순한 문제 해결 기법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그마는 도구라고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또 6시그마를 철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하는 방법.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척도입니다. 사업 성과의 척도. 바로 전 문제에서도 나와 있고 기업의 프로세스 수준, 품질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방법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방법론이긴 한데 통계적, 과학적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경험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식스시그마의 본질은 통계적, 과학적, 체계적이라는 말이 그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6시그마를 추진하는 기업 또는 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6시그마는 제조 서비스 모든 산업에서 적용하는 경영 기법입니다. 옳은 이야기죠. 두 번째는 최근에 공공기관에서도 6시그마를 도입하여 변화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정부기구 또 정부 투자기관에서도 식스시그마 활동은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3번 6시그마는 기업 경영과는 별개의 과학적 통계적 혁신 활동이다. 경영과 별개가 아니죠. 경영과 일체화되는 것이 바로 식스시그마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4번은 벨트 제도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건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6시그마 용어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VOB, Voice of Business입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의 소리고 경영자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적인 목소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위한 경영진,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말한다. 맞습니다. 바이탈 퓨 X, CTQ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영향도가 큰 핵심 인자. 옳은 이야기죠? 4번 베스트 프랙티스, 프로젝트의 성과와 파급 효과가 커서 다른 프로젝트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또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3번이 틀렸죠? 블랙벨트, 비과외 또는 메가 프로젝트의 총괄 리더. 이 기능은 통상 챔피언이 담당을 합니다. 블랙벨트는 비과외에서 전개된 블랙벨트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그런 자격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프로젝트 추진 시에 목표 설정은 매우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목표 설정의 타당한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1번, 2번, 3번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VOC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요. 선진사와 당사의 갭을 평가하고 그 갭을 메꾸는 활동이 돼야 됩니다. 3번은 회사의 전략적 목표, 비전지향적인 전략 오리엔트된 활동을 하는 것.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4번 현재의 자원과 인력을 고려한다. 이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목표라는 것은 크고 어렵고 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BHAG라고 하죠. G에서는 스트레치골. 그래서 극한을 목표에 두고 최대한 거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저품질 비용, COPQ와 관계가 먼 것을 고르시오. 2번의 재작업 비용, 3번 불량 폐기 비용, 4번 클레임 처리 비용. 전형적인 COPQ입니다. 1번 양품 생산에 소요된 재료비. 이것은 COPQ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입니다. 품질 코스트 관리는 원가 우위, 차별화 우위, 이 두 가지가 경쟁 우위의 원천입니다. 이러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중요한 관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통상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예, 세 가지 전형적인 항목. 첫째, 예방비용입니다. 두 번째는 평가비용. 세 번째는 실패비용이죠. 4번 기회비용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6시그마 DMAIC 로드맵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15단계, 어떤 회사는 12단계. 자, 여기서는 13단계로 구분한 로드맵입니다. 단계별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여기서 그 로드맵에 관련된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수순이 틀어지면 프로젝트가 잘못되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거꾸로 해서는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현 수준 파악. 두 번째, Y의 확인입니다. 자, 여기서 매저 단계 올바른 그 로드맵은 뭘까요? 자, 첫 번째, Y의 확인 먼저입니다. 두 번째가 현 수준의 파악입니다. 세 번째가 잠재 원인의 발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6시그마 프로젝트는 팀 활동입니다. 그래서 팀의 형성으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통상 팀 발전 4단계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단계의 순서를 올바로 설명한 것을 고르는 문제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팀이 형성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형성된 팀은 팀원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런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한 후에 팀에서 지향하는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규범화 단계고, 그 다음 4단계가 실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자, 프로젝트 Y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번, 범위를 크게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죠? 범위를 최대한 적정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또 달성 가능성이라는, 또 자원의 효율성이라는 취지에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CTQ는 여러 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CTQ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 계량형보다는 개수형. 거꾸로죠. 개수형보다는 계량형 데이터가 올바른 데이터입니다. 또한 이 3번 지문은 프로젝트 Y하고는 약간 거리가 본질적으로 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정답입니다. 프로젝트 Y는 프로젝트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프로세스 성과 지표, 바로 올바른 프로젝트 Y라고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프로젝트 실행 계획서에 관련된 내용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을 2개 고르시오. 1번, 테마 선정 배경을 분석하고 현 사업 현황의 문제를 도출한다. 옳은 이야기죠? 4번,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서 프로젝트 범위는 여러 부서와 연관된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식스시그마 활동은 크로스 펑셔널한, 그래서 CFT라고 하죠. 이 기본입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죠? 개선 기회를 먼저 도출하고 팀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일정은 단계별로 균등 배분한다. 틀렸습니다. 일정은 DMAIC,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서 특정 단계에 조금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개선 단계 또는 분석 단계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서 유연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네, 다음은 define, 정의 단계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을 2개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고객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CTQ를 도출한다. 아주 적절한 이야기죠. 다음에 4번, 3번을 먼저 볼까요?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경영에 적합한 프로세스 요구사항으로 전환한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고객의 언어를 프로세스의 언어, 즉 기업의 언어로 변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정답은 2번, 4번입니다. 2번은 왜 틀렸을까요? 탑다운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는 전략 지향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경영자로부터 프로젝트를 도출하는 것, 이 기본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바텀업 병행할 수는 있지만 바텀업이 원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것은 식스시그마 프로젝트의 본질에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해결책을 아는 것은 그냥 실행하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죠.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고객의 소리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 작성 방법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3번, 4번 아주 당연한 원칙이고요. 2번이 틀렸습니다. 설문 작성의 효율을 위해서 여러 개의 질문을 복합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하나의 질문에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설문 작성의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측정에 대한 중요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측정하기 위해서는 척도가 필요하고 이러한 척도에 대한 운영 정의를 묻는 문제입니다.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첫째,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정의이다. 약간 거리가 있죠. 두 번째, 수집되어야 할 데이터와 데이터의 측정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운영적 정의, Operational Definition은 그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누가 측정하고 언제 측정해도 똑같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3번은 목표를 분석하는 방법과 절차이다. 다른 이야기죠. 4번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데 있어 세부적인 방법이다. 프로세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CTQ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기서 1번 고객의 관점에서 정의되고 품질의 치명적인 특성치이다. 아주 CTQ에 대한 명확한 정의입니다. 그 다음 2번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으로 중시되는 사항이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3번 위험성, 경제성, 법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 2, 3번은 CTQ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되겠습니다. 4번 왜 틀렸습니까? 프로젝트의 개선 영역과 시작점, 끝점, 이것은 CTQ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프로젝트의 스코업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정규 분포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을 2개 고르시오. 자, 1번 종 모양으로 좌우 대칭. 옳은 이야기죠.
아래 면적은 1. 그 다음에 3번. 요 지문이 실제 시험에서는 4가지로 압축했습니다만은 학습 삼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에서 데이터의 분포 모양은 평균 표준 편차로 알 수 있다. 옳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표준화하면 평균은 1, 표준 편차는 0이 된다. 자, 이게 틀렸죠. 평균은 0, 표준 편차가 1이 된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5번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이 아니고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입니다. 즉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6시그마 DMAIC 단계 중 개선 활동을 통해 얻어진 해법을 프로세스와 제품 서비스 등에 반영하여 개선 활동의 성과가 유지되도록 하는 단계는 어느 단계인지 고르시오. 이것은 딱 보면 답이 나와 있죠. 성과가 유지만 봐도 답이 눈에 보입니다. 자, 4번이 정답입니다. 컨트롤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툴들이 어느 단계에서 사용되는가? 브레인스토밍, 스캠프, ECRS, 아이디어 박스. 전부 개선안을 도출하는 도구죠. 어느 단계겠습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임프루브, 개선안 수립에 사용되는 툴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문제입니다. 한국정유 품질관리팀에서 게이지 아레나를 한 결과가 아래와 같이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시오. 재현성입니다. 재현성은 값을 어떻게 구합니까? 요 밑에 있는 오퍼레이터와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와 부품의 교호작용, 요 두 개의 값을 합한 것이 바로 재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얼마입니까? 7.57이 될까요?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해석을 묻는 거죠. 자, 측정 시스템에 의한 변동은 3.1이다. 맞습니까? 측정 시스템에 의한 변동 10.67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품 간 차이에 의한 변동은 5.37이다. 5.37은 오퍼레이터와 파트의 교호작용에 대한 변동입니다. 부품은 89.33입니다. 그 다음, 측정 시스템에 의한 변동이 부품 간 차이에 의한 변동보다 작다. 이게 정답입니다. 측정 시스템은 10.67인데 비해서 부품은 89.33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부품에 의한 변동이 크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측정 시스템의 결과를 미니탭에서 보고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놀이공원에서 고객들이 요구하는 대기시간은 20분이다.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고객이 요구하는 시간, 이게 스펙입니다. 그 다음 평균은 17.5분이다. 표준 편차는 5분인 것을 알 수 있다. 시그마 수준을 구하시오.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은 G 숏텀입니다. G 숏텀은 어떻게 됩니까? G 롱텀 플러스 1.5한 값이죠. 그러면 G 롱텀은 어떻게 구합니까? G 롱텀은
자, 시그마분의 USL 마이너스 뮤가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표준 편차가 5분. 그 다음 USL은 고객이 제시하는 20분. 우리의 평균 얼마입니까? 17.5분. 얼마입니까? 그러면 5분에 2.5가 되나요? 0.5입니다. 자, 0.5를 대입하면 G 쇼텀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아주 간단한 문제이면서 롱텀과 숏텀의 개념,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에서 G 값을 구하는 방법을 아는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시그마입니다. 자, 다음은 2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측정 시스템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네 가지 중에서 그 성질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측정 시스템은 크게 정확도와 정밀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확도와 정밀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재현성은 정밀도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 정확성, 선형성은 전부 다 정확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질이 다른 하나는 1번 재현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문제입니다. 한국전자 핸드폰 사업부에서 107 모델에 대한 무게가 편차가 큰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측정해서 공정 능력을 측정을 하는 문제고요. 핸드폰 무게는 92g에서 108g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것은 공정 능력 분석을 미니탭에서 수행을 하고 실제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고요. 실제 경험이 없거나 또 미니탭을 익숙하게 다루지 못한 사람은 풀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공정 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표본 100개를 선정하였다. 자, 표본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오죠? 표본 100개. 자, 두 번째는 전체 공정 능력에서 규격을 벗어날 정도는 7811ppm이다. 자, 요걸 묻는 문제죠.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품률은 92.92%이다. 자, 뭘 묻는 문제입니까? 자, 7만 ppm은 수율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자, 저것을 분량률로 따지면 7.08%입니다. 그래서 100% 빼기 7.08% 하면 수율은 92.92%가 나오고 정답, 옳은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장기 공정 능력을 산출하기 위해서 표준 편차 군내 4.24167을 사용한다. 자, 이게 틀렸죠? 여기에서 장기 공정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표준 편차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번 문제는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위의 공정 능력 결과에 대하여 시그마 수준을 구하시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G 숏텀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롱텀과 숏텀, 미니탭에서 해석하고 있는 결과를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전체 공정 능력 G 벤치 1.47. 이것은 G 롱텀입니다. 그럼 여기서 1.5를 더해줘야 되는 것. 자, 거기에서 많이 아마 놓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1.5를 더해주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7. 다음 2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메저 단계에서 프로세스 맵을 작성하는 이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프로세스 매핑을 할 수 있느냐, 또 실제 프로세스 매핑을 하는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프로세스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위하여 옳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수집 위치와 종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바람직한 프로세스를 설계하기 위해서, 이게 약간 거리가 있죠. 이것은 나중에 개선 단계에서 현재 프로세스와 앞으로 개선해야 될 프로세스를 착안하기 위해서, 또는 DFSS 프로젝트에서 A단계 이후에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4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한 주요 잠재 인자를 도출하기 위해 작성한다. 이것도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세스 매핑에는 7가지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프로세스의 스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세스의 인풋 변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로세스의 아웃풋 변수, 그 다음에는 이 프로세스가 밸류가 있는 프로세스냐 아니면 넌 밸류한 프로세스냐. 자,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런 각 단계가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리턴되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히든 팩토리라. 자, 이것이 다섯 번째. 그 다음에는 각 단계의 데이터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DPU, 그 다음에 RTY. 자, 이런 데이터를 드립니다. 일곱 번째 뭐겠습니까? X와 Y의 규격. 통상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서 프로세스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하게 되고, 또 향후 A단계 이후에 핵심 인자를 도출하기 위한 잠재적인 인자를 도출해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번 문제입니다. 메저 단계에서 XY 매트릭스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을 고르시오. 여기에서는 정답이 3번입니다. 여러 개의 인자 중 핵심 인자를 도출하기 위해서. 자, 이 핵심 인자를 도출하기 위한 단계는 어디입니까? A단계입니다. A단계를 메저 단계에서 도출한 잠재적 인자를 검증하고 나서 유의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따로 묶어 놓은 것이 바로 핵심 인자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입니다. 근데 여기서 1번 지문도 다소간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잠재 인자 중 소수의 중요 인자, 핵심 인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약간 의미의 차이가 있지만 혼동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1번 또는 3번을 모두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8번입니다. 다음은 분석 단계에서 해야 될 일들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분석 단계의 분석 수수는 첫째 시각적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분석을 한 결과 바이탈 퓨, 핵심 인자를 도출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1번 시각적 분석을 실시한다. 3번 근본 원인에 집중한다. 4번 바이탈 퓨를 도출한다. 분명히 옳은 이야기입니다. 자, 2번의 개선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한다. 이것은 개선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문제입니다. 시각적 분석 기법 중에 하나인 상자 그림에서 알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상자 그림 뭡니까? 박스 플롯을 이야기하는 거죠. 박스 플롯은 통상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 가장 중간이 뭡니까? 이게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그 다음에 요게 뭡니까? 25% 위치. 요게 75% 위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요건 아웃라이어고요. 자, 아웃라이어입니다. 자, 여기서 없는 건 뭐예요? 중앙값 25% 맞죠? 평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요 중앙값하고 아마 혼돈하신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 박스 플롯에 대한 본질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쌍봉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문제입니다. 가설 검정에 있어서 P값이 얼마 이하이면 두 집단 차이가 유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신뢰 수준입니다. 90%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만약 95%로 한다면 0.05가 정답이겠죠. 그러나 90%로 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문제입니다. 자, 아래 그림은 공정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장 관계가 먼 것을 고르시오. 자, 쌍봉형 분포라고 한다. 맞죠? 이게 쌍봉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봉우리가 하나 있고 또 여기에 또 분포가 또 하나 있어요. 쌍봉형 분포라 할 수 있고요. 쌍봉형의 원인은 서브그룹을 잘못했을 경우에 흔히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부터 볼까요? 공정 능력을 분석하기 전에 청별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공정 능력을 구하는 방법은 별도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따로 두 개의 분포를 분리하고서 해석을 해야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규성 검정을 하면 확률지에 S자 커브가 걸어지는 것도 옳은 이야기입니다. 2번이 상관이 없죠. 공구 마모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에 나타난다. 자, 이런 경우에는 굳이 쌍봉형 봉우리가 나타난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입니다. 자, 철판을 생산하는 업체의 4개의 라인에서 50개의 샘플을 측정해서 박스 플롯을 그린 결과입니다. 자, 올바르지 못한 것을 2개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각 라인별 평균은 다른 수준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딱 보면 평균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번, 3번, 4번 라인은 비슷하지만 2번은 다른 수준이라고 그림으로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3포가 가장 큰 라인은 2번이다. 딱 그림에서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적정 두께가 22에서 27. 22에서 27이면 어딥니까? 바로 요 범위입니다.
자, 요 범위라면 가장 먼저 3번 라인을 개설해야 된다. 아니죠. 2번을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라인별로 산포가 발생하는 원인을 발생할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원인은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현상을 알 수 있는 거죠. 원인은 현상을 보고서 더 깊숙이 조사를 해봐야만이 원인을 탐지할 수가 있고, 지금은 현상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그림의 목적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한국모직 마케팅팀에서 백화점 매장의 판매 실적은 증가하는 데 비해서 대리점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12개월 동안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설 검증을 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백화점과 일반 매장을 각각 12달 동안 그 매출 추이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추정해 본 결과 33번 문제입니다. 가설 검증 분석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한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유의 수준은 0.01이다. 유의 수준은 얼마예요? 0.05죠.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무가설은 백화점과 대리점의 매출 실적은 차이가 없다로 규정하였다. 백화점과 일반 매장은 차이가 없다. 자, 이건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이게 0.05 이하만이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백화점의 실적이 대리점의 실적보다 높다라고 할 수 있다. P값이 0.05 이상임으로 해서 높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에 통계적 가설 검증에서 활용한 분석 방법을 고르시오. 이건 거의 눈 감고도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표본 T 검증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의 데이터는 A라인에서 생산되는 베어링의 지름을 측정한 것이다. 베어링의 평균은 110으로 알려져 있다. 자, A라인에서 생산되는 베어링 지름이 전체 라인의 평균치와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올바른 가설을 고르시오. 가설을 어떻게 설정하겠습니까? 지문에서 평균치와 차이가 있는지를 고르시오. 자, 이것은 뭡니까? 자, 정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기무가설은 평균은 110이다. 이게 기무가설입니다. 대립가설은 뭡니까? 평균은 110이 아니다. 1번이 가장 올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3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번에 해당되는 지문을 보도록 할까요? 한국중공업은 신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신규 설비를 도입하고자 한다. 신제품의 중요 특성은 구리 함량입니다. 기존 설비로 제조한 구리 함량에 대한 유의차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무엇과 검토합니까? 신규 설비와의 차이를 검토하고자 하죠. 그래서 20일간에 걸쳐서 기존 설비를 이용해서 또 신규 설비를 이용해서 각각 20개, 19개를 측정을 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유의한 차이를 검증할 경우에 올바른 분석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특성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구리 함량의 데이터는 그 데이터가 이산형이겠습니까? 계량형이겠습니까? 당연히 계량형이죠. 구리 함량. 그래서 계량형에 대한 두 개의 차이 분석, 뭐가 정답입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표본 T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문제입니다. 자, 위의 예에서 구리 함량이 제조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한국중공업 공정에서도 온도가 영향을 받는지를 알기 위해서 작업 범위인 120도에서 140도 범위에서 작업한 제품의 구리 함량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온도와 구리 함량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분석 방법을 고르시오. 뭐겠습니까? 여기서. 자, 여기서 자, 온도와 구리 함량.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뭐겠습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구리 함량이 어떻게 되는가? 자, 전형적으로 상관 분석 또는 회귀 분석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는 회귀 분석이 없기 때문에 상관 분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자, 오스본의 체크리스트에서 출발한 스캠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스캠프는 각각 S, C, A, M, P, E, R의 이니셜의 뜻을 묻는 거죠. 자, S는 뭡니까? Substitute, 대체할 수 없는가. 자, C는 뭡니까? Combine. 자, 다른 것과 조합할 수 없는가를 묻는 거죠. 그 다음에 A는 Adapt입니다. 자, 다른 곳에서 적용했던 것을 지금 현재 우리 분야에서 적용할 수는 없겠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M은 뭡니까? 자, 최소화하는 것. minify 또는 magnify. 그 다음에는 P는 뭡니까? put to others use.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겠는가. 그 다음에 E는 eliminate. 제거하면 안 되는가. 그 다음에 R은 뭡니까? reverse. 아예 뒤집어서 하면 어떤가. 자, 이 첫 자를 따서 우리가 스캠프라고 명명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이게 create. 자, mind the map. 자, 우리 실제 사지선상에서는 rearrange는 없었었고요. 자, 1번 put to others use. 그 다음에 substitute. 그 다음에 요 4개 안에 요 2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번 문제입니다. 자, 어느 분야에서 우수한 상대를 찾아 성과 차이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대의 뛰어난 운영 방식을 배운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충분히 답을 쓸 수가 있겠죠. 벤치마킹입니다. 상대를 통해서 상대를 능가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것. 벤치마킹입니다. 다음 40번 문제입니다. 실험의 순서를 표시한 것이다. 올바른 순서를 고르시오. 실제 실험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현장의 경험을 묻는 문제입니다. 또 실제 실험을 학습을
단순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용하기 위할 만큼 적용할 만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일단 실험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벌써 이게 마로 시작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실험의 목적을 분명히 했으면 실험의 팩타와 실험의 레벨을 선정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두 번째죠. 이게 첫 번째. 자,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실험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실험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네 번째가 되겠죠. 실행하고 나서는 실험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번 문제입니다. 자, 실험계획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자, 즉 팩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출력 특성치로 개선 대상이 되는 것. 이건 Y죠. 인자, 팩타는 X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독립변수로서 출력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 이것이 팩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2번 문제입니다. 자, 실험 분석 결과이다. 분석 내용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자, 두 개의 인자로 실험하였다. 자, 차나 두 개의 인자로 실험했죠. 자, 프레스라는 인자의 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프레스, 인자 효과가 있다 없다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P값 가지고 판단하죠. 이건 프레스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P가 0.05 이하죠. 그 다음 템프, 온도를 이야기하는 하고 있는데요. 템프라는 인자의 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템프. P가 0.422, 즉 0.05 이상이므로 해서 효과가 없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 다음 두 개 인자로 실험한 것도 맞고요. 완전 요인 배치법으로 실험을 하였다면 반복 횟수는 2회이다. 이건 뭐예요? 요거 보면 알 수 있죠. 총 실험 몇 번 했으면 8번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n-1이 7이니까요. 이게 8입니다. 그럼 8번 실험을 했다면 인자가 2개인데 수준이 이 수준이고, 그럼 4번 실험하면 1회 한 것이기 때문에 8번을 했기 때문에 2회 반복했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프레스라는 인자의 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자, 요 말과 요게 맞는 거죠? 1번, 3번, 4번이 맞는 이야기고요. 2번이 프레스라는 인자의 효과는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가 정답인데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43번 문제입니다. 4인자 2수준에 대한 완전 요인 배치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올바른 해석을 고르시오. 4인자 2수준이면 실험수가 얼마가 됩니까? 실험수는 4인자 2수준이니까 어떻게 돼요? 2의 4승이죠? 16.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효과만 파악이 가능하다. 이게 틀립니다. 완전 요인 실험법은 주효과뿐만 아니라 모든 교호작용을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2차수 교호작용은 주효과가 교락을 이루게 된다. 교락을 이루지 않습니다. 풀 팩토리얼 디자인은 모든 교호작용을 각각 분리 검출할 수 있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실험에 대한 랜덤화는 필요가 없다. 이 말도 틀렸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험은 항상 랜덤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44번 문제입니다. 개선 계획과 관련하여 올바르지 못한 것을 2개 고르시오. 자, 1번. 프로세스에 존재하는 대안인자. 대안인자는 뭡니까? 주로 아이디어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합리적인 또는 그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안인자에 대한 최적화를 실험을 통해서 수행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통상 프로세스 디자인 또는 아이디어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신규 프로세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벤치마킹 대상을 선정한다. 이것은 아주 옳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프로세스 디자인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계 최고는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가, 먼저 우수한 대상을 선정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3번, 표준화된 운영 부족이 원인이라면 수학적 모형을 수립한다. 이것은 표준화가 그 주된 솔루션이에요. 수학적 모형을 설정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근데 4번, 개선안 도출을 위해서 실험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의 의견, 문헌을 통해서 개선안을 도출한다. 이것도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5번 문제입니다. 자, 한국중공업에서 생산하는 철강 제품은 중요 특성이 강도와 경도입니다. 자, 이러한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실험 계획법을 이용해서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자, 45번 문제. 2인자 X1, X2를 이용해서 X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자, Y1에 대한 입력의 주효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주효과, 이펙트. 이건 어떻게 돼요? 자, n분의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구하겠죠.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자, 강도가 플러스인 건 요 두 개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30 플러스 40은 70이죠. 빼기 마이너스 두 개 합하면 뭡니까? 30이죠. 그 다음에 각각 플러스 실험 두 개가 있어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죠. 자, 2 하면 답은 얼마? 자, 20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지문에서 1번 뭐 아무리 찾아도 20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인쇄 과정에서 미스프린트 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모든 응시자를 정답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요 시험 보면서 아주 답이 없어 고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 기회를 들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은 46번 문제입니다. 자, 위의 실험 결과에서 경도 Y2에 대한 교호작용 효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교호작용 효과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일단 한 단계가 더 있어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X1, X2의 교호작용을, 자, 어떻습니까? 부호로 곱하면 되죠. 자, 이거는 그냥 플러스 1입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죠. 곱하면, 이거 곱합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마이너스 1, 이것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짝을 지으면, 자, 요것과, 자, 요거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분의 똑같은 식으로, 자, 이펙트 X1 곱하기 X2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50 빼기 50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6번은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자, 다음은 47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실험계획법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때 모형식은 몇 개 항으로 구성되었는지 고르시오. 이게 이제 실험계획법에 그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것입니다. 자, y는 fx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 모델은, 자, 이것이 상수 하나 나왔죠? 플러스, 자, 여기서 유의한 것만 따지면 일단은 프레스가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유의합니까? 요 0.05 이하인 것이 모델링에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온도가 있고 템프. 그 다음에 요 개수가 있죠. 여기 템프가 개수가 얼마입니까? 모델을 구체적으로 쓰면 요 상수는 59.13. 그 다음에 템프의 개수는 14.88 곱하기 온도입니다. 이것도 플러스죠. 그 다음에 또 프레스와 템프가 유의합니다.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20.3338 곱하기 프레스 곱하기 템프. 자, 이렇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교호작용이 유의할 때는 메인 팩터가 유의하지 않더라도 모델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이게 초점이죠. 그래서 다시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2.13 그 다음에 프레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빠졌다가 교호작용이 유의하기 때문에 다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레스가 유의하지 않다고 바로 모형에서 빼버린 사람들은 3번을 그 정답으로 이렇게 그 풀었던 분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교호작용이 유의할 때 메인 이펙트를 모델에 추가하는 것. 자, 이것을 아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8번 문제입니다. mistake proofing, 즉 실수 방지의 원칙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실수 방지는 기본적으로 무결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고자 해도 절대 실수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0ppm 이하의 분량은 허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무결점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약간만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 3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49번 문제입니다. 자, 난로 제조업체에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6개월간 176개의 난로 중에서 924개의 결점이 보고되었다. 자, 이러할 경우에 어떤 관리도가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일단 결점수 관리도면 C 관리도 아니면 U 관리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집된 표본수가 일자별로 다르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어요. 일자별로 같다고 한다면 답은 C 관리도입니다. 일자별로 틀리기 때문에 정답은 U 관리도, 즉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50번. 관리도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계량형 데이터에서 부분군의 크기가 5 정도이면 X/R 관리도를 작성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관리 한계선을 벗어난 타점이 있다는 것은 프로세스에 이상이 있다는 징후이다. 자,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 계량형 관리도의 관리 한계선은 평균을 중심으로 통상 플러스 마이너스 3표준 편차에 위치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계수형 관리도의 대표적인 것으로 IMR, PC 등이 있다. 이게 틀립니다. 여기서 IMR 관리도는 주로 계량형 데이터, 그 중에서도 실제 측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나 또는 파괴 실험 등의 그 실험을 할 때 샘플을 많이 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IMR 관리도를 이용을 합니다. 즉, 한 개씩의 그 샘플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Individual Moving Range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량형 관리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겠고요. 또 개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게시판 등에 올려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